어차피 어머니는 할 일 없으시니까 괜찮잖아요. 며느리 수진의 말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69살 박영숙은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쌍둥이 손주를 돌봐온 할머니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돈 주고 선생님 쓰는 것보다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날 밤 영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자 오래된 은행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영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료 보육교사라. 좋아. 이제 내 월급을 받아야겠구나.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달빛 담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69년을 살아온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며 무릎이 뻐근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이 아니라 작은 기지개였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25년 동안 수선집에 매일 출근했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는 동안 영숙은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손주 지우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할머니는 가장 크게, 가장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계산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죠. 쌀을 씻으며 영숙은 자연스럽게 장롱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박광수의 낡은 양복과 함께 속초 여행 팸플릿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5년 전 광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함께 보며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약속했던 그 팸플릿.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고속버스 승차권도 서랍 깊숙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영숙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간직한 그 버스표가 머지않아 진짜 희망이 될 줄은. 새벽 6시, 영숙은 도시락 3개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5살 쌍둥이 지우와 지훈이 좋아하는 달걀말이, 아들 준혁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 그리고 며느리 수진을 위한 연어구이까지. 반찬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25년 요리 내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영숙은 손주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야, 지훈아, 일어날 시간이야. 이불을 살짝 걷어내며 두 아이의 뺨을 쓰다듬어주는 할머니. 5살 쌍둥이의 잠자는 얼굴은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우가 먼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이 영숙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똥강아지. 이 순간만큼은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도 눈을 뜨더니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침 뭐 해줄 거야? 아이들의 첫마디는 언제나 할머니 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분홍색 원피스를, 지훈이는 파란색 티셔츠를, 양말을 신기고 머리를 빗겨주는 동안 복도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요. 애들 유치원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영숙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수진의 말투에는 이미 당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에 가까웠죠.
하지만 영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니까. 7시 30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아침을 거르려다가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불러서. 괜찮다. 간식이라도 싸줄게. 영숙은 서둘러 준혁이 좋아하는 과일과 샌드위치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41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어머니 눈에는 걱정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화장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화장품을 꺼내 정성스럽게 바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커피 한 잔으로 대신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준비물 챙겨주세요. 제가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요. 걱정 마라. 다 챙겨뒀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은 회식이에요. 늦을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당연해졌습니다. 8시. 영숙은 쌍둥이를 데리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30분 거리. 왕복한 시간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지하철을 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풍경을 함께 보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할머니, 저기 고양이다. 할머니, 꽃 예쁘다. 아이들의 작은 발견에 함께 기뻐해주는 할머니. 유치원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하죠.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영숙은 시장에 들러 저녁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25년 동안 수선집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파악하던 그 감각이 이제는 가족의 입맛을 챙기는 데 쓰였습니다. 10시. 집에 돌아온 영숙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비싼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혹시 상할까봐 손빨래로 따로 빼서 정성스럽게 빨았죠. 그런데 왜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 없을까요? 11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닦는 할머니의 등이 점점 굽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며 영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구박받다가 결국 집을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에이,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은 다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시어머니인가? 혹시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 1시. 영숙은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원 시간.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들.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와, 우리 지우 대단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들렀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도와주는 할머니. 허리가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간식을 차려줬습니다. 직접 만든 호떡과 과일.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얼굴. 그래, 할머니가 예쁘게 나왔니?
응, 제일 예쁘게 그렸어. 오후 4시. 영숙은 아이들과 함께 학습지를 했습니다. 한글 쓰기, 숫자 세기. 선생님처럼 정성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오후 5시. 목욕 시간. 쌍둥이를 함께 씻기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물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말리고 샴푸 거품을 헹구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동안 영숙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준비. 영숙은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수진이 즐겨 먹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돈가스도 정성스럽게 튀겼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고 준혁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만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영숙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영숙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KB증권 보유 자산 수익률 전년 대비 플러스 15%. 신한은행 예금 만기 안내. 영숙은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장롱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영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한마디가 30억이라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무료 보육교사.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69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건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의 오랜 친구 김금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영숙과 함께 수선집에서 일했던 동료였고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두 친구는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금자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며느리 수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손주 돌보느라 힘들겠다. 괜찮아. 손주들이 워낙 예쁘니까. 금자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잖아. 쌍둥이면 2배로 힘든데. 나도 어린이집에서 애들 보지만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잖아. 너는 24시간 내내잖아. 에이 뭐. 손주들인데. 금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보육교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은 기본이야. 경력 있으면 400만 원도 받아. 너 계산해봐. 2년 동안 쌍둥이 봤으면 얼마야? 영숙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금방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면 1년에 4,800만 원, 2년이면 9,6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치? 근데 넌 공짜로 하고 있잖아. 며느리한테 한 푼이라도 받아?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금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손님이세요? 아, 내 친구 금자야. 예전에 같이 일했던. 수진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금자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수진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영수가, 넌 너무 착해.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 아, 뭐. 가족인데. 가족이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수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불편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금자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와 손주들을 깨웠습니다. 낮잠에서 깬 쌍둥이는 할머니에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영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돼지갈비찜의 달콤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고 갓 지은 흰쌀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놓고 계속 확인하고 있었고 아들 준혁은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독 지우와 지훈만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밝게 웃고 있었죠. 영숙은 가족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예전 같으면 준혁이 엄마 고생했어 라며 한마디씩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더더욱 그랬죠. 밥을 먹으면서도 일 얘기만 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호칭도 이제는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야에서 아가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조차도 수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가정 보육교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숙은 밥을 먹다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정 보육교사요? 네. 집으로 와서 애들 봐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쓴대요. 준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던데? 월 400만 원이래요. 쌍둥이니까 좀 더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낮에 금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차피 어머니는 할 일 없으시니까 괜찮잖아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돈 주고 선생님 쓰는 것보다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영숙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가 고요한 식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일 없다고?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할 일 없는 거라고. 수지는 영숙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 보는 게 행복하시잖아요. 저희도 편하고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뭐라도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어주기를, 아내를 말려주기를. 하지만 준혁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하는 것이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내심 아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사업 실패 이후부터는 이렇게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했습니다. 준혁아, 영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5살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애들은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지훈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지금의 아픔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다. 그 말만 남기고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왜 저래? 준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제가 뭐려?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 요즘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으시잖아요. 영숙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일 없다. 무료 보육교사. 이득.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4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유치원 등하원, 밥 차리기, 청소, 빨래, 목욕, 재우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할 일 없는 거라고. 밤 9시. 영숙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설거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수진도 준혁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숙이 알아서 했을 일이지만 오늘은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증권사 서류 봉투, 은행 통장 여러 개, 그리고 남편 광수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영숙은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광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숙아, 이 돈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진짜 어려울 때만 써.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가방을 급히 덮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그냥 추억 좀 보고 있었어. 수진은 가방을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 물건들이야.
낡은 가방에 뭐가 그리 소중해요? 수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참. 내일 저녁도 회식이에요. 애들 저녁 챙겨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KB증권 보유 자산 수익률 전년 대비 플러스 15%. 신한은행 정기예금 만기 안내.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세요. 영숙은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만약 수진이 이 메시지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무료 보육교사라. 좋아. 그럼 내 월급을 계산해 봐야겠구나. 영숙은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보육교사 월급 400만 원 곱하기 24개월. 총 9,600만 원. 영숙은 그 숫자를 공책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공짜로 일한 2년의 가치. 공책을 덮으며 영숙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할 일 없다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무료 보육교사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어젯밤의 모욕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깨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고층 빌딩 앞에 섰습니다. KB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 평소에는 절대 올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리자 깔끔한 대리석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접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입니다. 예약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박영숙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자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오랜만이십니다. 김태영 팀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 팀장은 영숙을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 큰 창문으로는 강남의 빌딩 숲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아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커피를 홀짝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좌 정리 좀 하려고요. 아, 네. 어떤 식으로요? 해외 송금이요. 김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영숙의 계좌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세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로 송금하시겠어요? 캐나다요. 곧 알려드릴게요. 영숙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적어둔 계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4개월 곱하기 400만 원. 9,600만 원. 팀장님, 이 정도 금액이면 말이죠. 영숙은 공책을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일한 사람의 정당한 대가겠죠? 김 팀장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좋아요. 그럼 준비하죠. 상담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영숙은 필요한 서류들에 사인을 했습니다. 김 팀장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해외로 보내시는 게 맞으신가요? 네, 확실해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고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를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을 나서며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20층.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맞으시죠? 3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은지 변호사. 영숙은 인터넷으로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전화로 말씀하신 유산 정리 건이시죠?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숙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유산 분할 의사가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주 둘입니다. 최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할하실 계획이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주들한테만 교육비 명목으로 주려고요. 아드님과 며느리분께는요? 없어요. 최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한 푼도요? 한 푼도요. 혹시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실망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친아드님인데. 변호사님, 저는 2년 동안 무료로 일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반. 2년이면 700 이틀이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일 없다고 했어요. 무료 보육교사래요. 공짜니까 이득이래요. 최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온 건 모욕이었어요. 손주들한테는 각각 1억씩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만은 진짜로 저를 사랑했거든요. 최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뜻대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은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영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사인했습니다. 총 자산 부분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최 변호사는 놀라움을 숨기며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유언장은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제가 떠나고 나서요. 떠나신다고요? 해외로 나갈 거예요. 그때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영숙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손주들 하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둘러 지하철을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영숙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전, 영숙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민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은 준혁 부부와 함께 집에 있었고 영숙은 혼자 외출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캐나다 부스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으세요? 30대 남자 상담사가 밝게 맞이했습니다. 네, 알아보려고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세요? 투자 이민이요. 상담사는 팸플릿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투자 이민은 최소 15억 원이 필요한데요. 가능해요. 상담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영숙의 차분한 대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럼 자산 증빙이 필요한데요. 영숙은 가방에서 은행 잔액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자산이면 캐나다에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럼 진행할게요. 가족분들도 함께 가시나요? 아니요, 혼자요. 상담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절차, 예상 기간 등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참고로 토론토에 한인타운이 잘 되어 있어요. 혼자 사시기에도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박람회를 나서며 영숙은 토론토의 사진이 담긴 팸플릿을 들여다봤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도시, 깨끗한 거리, 평화로운 풍경,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은 토론토의 부동산 중개인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에 간 사이 조용한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Hello, Mrs. Park. 중개인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토론토에 어떤 집을 원하세요? 호수가 보이는 콘도요. 크지 않아도 돼요. 혼자 살 거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5억 정도요. 아, 그럼 좋은 곳들이 많아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중개인은 여러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그 중에서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는 20층짜리 콘도를 선택했습니다. 침실 2개, 거실, 주방.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재울 방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현금으로 하시나요? 네. 중개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손주들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놀이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지우와 지우는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우리 강아지들이 예뻐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영수증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요? 놀이공원에 7만 원이나? 영숙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테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손주들이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리울 때 보려고. 일주일 후 영숙은 가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 부부 제주도 다녀와.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애들은요? 내가 볼게. 너희 쉬었다 와. 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래. 너희 일도 바쁜데 좀 쉬어야지. 수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사흘 정도 괜찮아요? 그래, 푹 쉬었다 와. 수진과 준혁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출발하는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진과 준혁은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잘 부탁해요. 걱정 마라. 잘 다녀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두 사람이 택시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영숙은 손주들을 깨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2개, 필요한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남편의 사진,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추억이 담긴 몇 가지 물건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5년 동안 모았던 것들을 정리하니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냉장고에 편지를 붙였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방에도 각각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오후 4시,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빈방, 조용한 부엌. 2년 동안 자신이 일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잘 있어. 영숙은 작게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도시, 이제 떠나는 도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손주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2번째 막이. 69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오후 6시. 준혁과 수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애들 없이 여행 온 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결혼 후 처음인 것 같아. 어머니가 잘 봐주시니까 우리도 편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혁 씨 맞으시죠? 저는 최은지 변호사입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니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께서 출국하셨습니다. 준혁은 식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옆에서 수진이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국이요? 어디로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유산 관련 서류를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산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다가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혁은 수진을 보며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엄마가 캐나다로 갔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갑자기 캐나다로 가? 모르겠어. 유산 얘기도 하고. 유산? 어머니한테 무슨 유산이 있다고? 두 사람은 급하게 계산을 하고 호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준혁과 수진은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깔끔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수진이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났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짐이 다 없어. 준혁도 황급히 방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봉투가 보였습니다. 저기, 수진은 달려가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숙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차피 할 일 없다는 말, 평생 처음 들어본 모욕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보육교사 월급 400만 원, 근무기간 24개월, 총액 9,600만 원. 2년간 당신들에게 공짜로 일한 대가입니다. 이 돈 청구하지 않을게요. 대신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드리죠. 1995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사업. 2010년 남편 사망 후 받은 생명보험금. 2015년 그 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 당신들은 내가 가난한 줄 알았죠?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장 정리했습니다. KB증권 계좌 12억 원, 신한은행 예금 10억 원, 우리은행 적금 8억 원, 총 자산 30억 원. 놀랐죠? 나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왜 무료 보육교사를 했는지. 아, 맞다.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였죠? 수지는 편지를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30억? 30억이라고? 준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주워 다시 읽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30억을? 준혁은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 정리 내역. 캐나다 투자 이민 15억 원. 토론토 콘도 구입 5억 원. 생활비 10년치 8억 원. 손주 교육비 각 1억씩 2억 원. 합계 30억 원. 당신들 목 0원. 손주들에게는 돈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에게는 교훈을 남깁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박영숙. 준혁은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수지는 편지를 낚아채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추신. 보육교사비 9,600만 원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인생 30억을 내가 써버렸으니 이제 공평하죠? 아, 참. 손주들은 방학마다 제가 초대할게요. 당신들은 빼고요. 수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30억 부자한테. 수지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할 일 없으시니까. 공짜니까 이득이잖아요. 무료 보육교사. 아니야. 이건. 준혁이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만 잘못이야? 당신은 왜 말리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손주들 방에서 종이가 보였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와 지훈에게 라고 적힌 편지가 각각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우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우에게. 할머니는 지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항상 지우를 생각할 거야. 방학 때 할머니 보러 올래?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재미있을 거야. 지우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뒀어. 나중에 크면 공부하는 데 쓰렴. 할머니가 지우를 위해 모은 돈이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 할머니는 항상 지우 편이야. 사랑해. 할머니가.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에게 각각 1억씩 주었다는 것.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수진이 뒤에서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1억? 지우한테 1억이라고? 지훈이도 1억 받았을 거야. 수진은 지훈의 편지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2억이 손주들에게 갔고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었던 돈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떠나셨다고. 중요하지. 30억이 날아갔다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는 떠났고 돈도 날아갔습니다. 1시간 후,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우와 지훈 하원 안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수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황급히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아, 네. 좀 그래서. 할머니 안 계시면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할 텐데.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할머니는 여행 가셨어. 언제 와? 좀 오래 걸릴 거야. 지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를 함께 씻기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이들은 장난을 쳤습니다. 지우야, 물 뿌리지 마. 엄마, 할머니는 안 그랬는데. 그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수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 죽겠어. 어머님은 이걸 매일 하신 거야?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늦게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수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열이 나는데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수지는 상사에게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김대리, 요즘 왜 이래요? 지난주에도 조퇴하고 아이가 아파서. 그럼 육아휴직을 쓰든지.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감기였습니다. 집에 데려와 재웠습니다. 오후 내내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 주 내내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조퇴를 하거나 아예 출근을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상사가 불렀습니다. 김대리, 이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육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휴직하는 게 어때요? 결국 수지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아이들과 씨름했습니다. 아침에 깨우기, 밥 먹이기, 유치원 데려다 주기, 데리러 오기, 간식 주기,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영숙이 매일 했던 그 일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살도 빠졌습니다. 준혁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이 보채면 늦었고 저녁에 집에 오면 수진이 지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는 주말에 몰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수지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급 400만 원 없어졌어. 보육도우미 선생님은 월 300만 원이래. 그럼 우리 월 지출이 700만 원 늘어난 거네. 이걸 어떻게 감당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공짜로 해주셨다는 것.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준혁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전화하세요?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이요? 뭘 잘못하셨는데요? 무료 보육교사라고 한 거. 할 일 없다고 한 거. 아, 그거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진이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며느리분, 이제 어때요? 아이들 키우기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아셨어요? 2년 동안은 몰랐죠? 어머니, 30억은 제가 잘 쓰고 있어요. 토론토 정말 좋네요. 매일 호수 보며 커피 마셔요. 당신들 눈치 안 보고요.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돌아가서 뭐해요? 또 무료 보육교사 하라고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계속 차가웠습니다. 손주들은 방학 때 보내세요. 비행기표 제가 끊을게요. 당신들은 오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 살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혁도 벽에 기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준혁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계셔. 방학 되면 우리가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진짜? 응, 진짜. 그날 밤 준혁과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후회, 30억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토론토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료 보육교사. 그 말 한마디가 30억과 가족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콘도. 오전 9시.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호수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좋다. 커피를 내려 큰 머그잔에 따랐습니다. 발코니 의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것이 영숙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제 72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같은 봉사자인 김순희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데. 영숙 씨는 정말 손맛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영숙 씨 반찬만 찾으신다니까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이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을 위해 만들던 그 솜씨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봉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가족들은 어때요? 손주들이랑은 계속 연락해요. 다음 달에 방학이라 여기로 온대요. 손주들이 자주 오나 봐요? 1년에 2번씩은 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시니어 영어 교실에 갔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영어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은 20대 캐나다 청년이었습니다. Good afternoon, Mrs. Park. Good afternoon, Tom.
영숙은 이제 간단한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거나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와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유튜브를 켜고 시니어 요가를 따라 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픈 무릎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후 6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양만 만들었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나물 한 가지.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와 지훈이 토론토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들. CN타워 앞에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콘도 거실에서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8시 영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지우와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쌍둥이는 많이 자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들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지우가 상장을 화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 대단한데?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나도. 나는 달리기에서 1등 했어. 지훈이도 메달을 보여줬습니다. 영숙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진짜 가는 거 맞지? 당연하지. 비행기표 이미 끊어뒀어. 야호! 할머니 집 가는 거다. 아이들은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 응. 엄마는 집에서 일하고 아빠는 회사 다녀. 그래, 잘 됐다. 너희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 할머니도 30분 동안 화상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한 달 후, 여름방학, 토론토 공항, 영숙은 손에 풍선을 들고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지우와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 우리도. 뒤에서 준혁이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엄마. 그래, 잘 왔다.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서울에서 애들 봐주는 사람 구했대요.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은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콘도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건물 진짜 크다. 그치? 토론토는 큰 도시야. 콘도에 도착했습니다. 2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호수를 본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물이다. 저기서 수영할 수 있어? 여름에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좀 추워. 2주 동안 영숙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CN타워에 올라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고 동물원에도 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영숙과 준혁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작은 카페. 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알면 됐어. 다시 한국으로 안 오실 거죠? 영숙은 잠시 호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 내 선택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엄마, 준혁아, 넌 지금 잘 살고 있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는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애들한테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럼 됐다. 잘 키워라. 엄마는 외롭지 않으세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여기 친구들도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바쁘게 살아. 손주들은요? 1년에 2번씩 보잖아. 그리고 화상 통화도 하고. 충분해. 준혁은 어머니의 단단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건강하세요. 아프시면 꼭 연락하시고. 그래. 걱정 마. 2주가 지나고 준혁과 아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가기 싫어. 겨울 방학에 또 오면 되지. 진짜? 진짜? 약속? 지우와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자라. 준혁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잘 가. 게이트로 들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이별이었으니까요. 콘도로 돌아온 영숙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 아이들이 입던 옷, 하나하나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토론토에 온 이후로 매일 쓰고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7월 15일. 손주들이 돌아갔다. 2주 동안 정말 행복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준혁이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더 성숙해졌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졌다. 나는 잘한 결정을 했다. 30억을 내 인생을 위해 쓴 것. 후회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호수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이 시간.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 기쁨.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떠는 이 순간들. 모두 내가 선택한 삶이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내 의지로 사는 삶. 69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72살인 지금 나는 더 젊어진 기분이다. 일기를 덮으며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토론토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9시에 일어났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이 할머니였습니다. 영숙 씨, 오늘 센터에서 피크닉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시예요? 11시요. 알겠어요.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옷을 골랐습니다. 파란색 원피스, 흰색 모자, 거울을 보니 생기 있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11시, 커뮤니티 센터 앞에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완전 좋네요.
버스를 타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치고 앉았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밥, 과일, 샌드위치. 영숙 씨, 손주들 잘 갔어요? 네, 어제 무사히 도착했대요. 손주들이 자주 온다며요? 부럽네요. 1년에 2번씩 와요. 가족들이랑 관계가 좋으시나 봐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손주들이랑은 끈끈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후 내내 어르신들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간.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위해 간단한 영어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밤 8시.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애들도 집에서 잘 쉬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다. 너희도 건강해라. 애들 잘 키우고.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숙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2년. 무료 보육교사로 살았던 시간. 모욕당했던 그날 밤. 결심했던 순간. 캐나다로 날아온 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영숙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속초 가자던 그 말. 결국 난 더 멀리 왔지만 여기가 내 자리였나 봐. 고마워, 여보. 이 돈 잘 남겨줘서. 덕분에 내 인생 살고 있어.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영숙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수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69에 시작한 내 인생.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 후. 73세가 된 영숙은 여전히 토론토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있습니다. 지우와 지우는 여름과 겨울 1년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비행기표는 항상 할머니가 끊어줍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의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더욱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 부모의 희생, 그리고 감사의 마음. 수지는 여전히 서울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합니다.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후회도 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숙은 가끔 서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토론토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손주들과 화상 통화를 하는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영숙에게는 선물입니다. 무료 보육교사. 그 모욕적인 말이 오히려 영숙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30억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9이든 70이든 80이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숙은 오늘도 발코니에 서서 호수를 바라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가슴이 편안합니다. 나는 자유야. 그 한마디가 영숙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존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시어머니든 장인어른이든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자신의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당한 균형. 그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달빛 담은 사연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박영숙 할머니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잘못이 컸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너무 냉정했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전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달빛 담은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꼭 전해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